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글로벌 IT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똑같이 생성형 AI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는 좀 주식쟁이 관점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좀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저의 생각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목을 아브라카타브라라고 했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AI가 이게 쉽게 진입 장벽이 확 낮아져서 정말 이제 대중화의 시대, 매스마켓으로 이제 진입했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이게 아마 여의도에서는 제가 그 챗GPT 관련된 주제로 가장 처음 보고서를 냈었는데, 이제 12월에 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좀 업데이트 버전으로 또 자료를 내고 해서 정말 이제 상반기에 좀 바쁘게 다녔는데, 이게 챗GPT가 아시다시피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모았는데, 그 IT 플랫폼 업체들이 주로 이제 100만 유저를 모이는데 걸린 시간이 넷플릭스가 2년 걸렸고, 유튜브가 6개월 걸렸고, 이렇게 대부분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모았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MAU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대중화의 티핑 포인트는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스닥이나 S&P 500 보시면 거의 빅테크가 거의 이 AI 기대감 반영이 돼서 평균적으로 한 30% 올랐어요.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130% 넘게 올랐고, 연초 대비해서 메타가 80%, 그 나머지 업체가 3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1차 약간 기대감의 반영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반기나 내년 특히 하반기에는 이 총 유효 시장에 대한 확장에 따른 밸류에이션 확대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메가 트렌드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메타버스랑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소비자들이 willing to pay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스마켓으로 이제 진입이 됐고, 향후 전방위적인 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비용들의 기업 비용 구조를 싸그리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EPS, 바텀라인의 엄청난 실적 개선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밸류에이션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실적으로 정당화하는 거는 빠르면 하반기 내년 정도, 늦어도 내후년 정도에는 그걸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리서치 한 10년 동안 이렇게 큰 대형주가 50%를 상회하는 비트를 낸 적은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은 비슷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이런 큰 대형주가 50%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비트를 하면서 주가가 23% 이렇게 뿜었는데, 사실 저는 좀 기존에 갖고 계신 투자자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기에 차트 보면 되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엔비디아를 갖고 계신 투자자라면 이거를 좀 더 오버슈팅을 계속 향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AI 관련된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AI는 좁은 의미의 AI라서 약간 알파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바둑만 잘 두면 되는, 특정 미션만 수행을 잘 하면 되는 그런 인공지능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런 GPT 포함해서 생성형 AI는 약간 조금 더 범용 인공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넓은 의미의 범용 인공지능인데, 이러려면 그러니까 기계어가 아닌 자연어로 소통을 해야 되고 자연어 처리 능력이 중요해진 거죠. 사실 기억을 해보시면 인공지능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미지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 알렉사, 구글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나왔고, 이제는 이게 막 이렇게 통합돼서 이렇게 좀 통합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사실 이게 이런 생성형 AI가 없다 갑자기 확 생긴 건 아니에요. 이거 다 22년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던 건데, 2020년도가 GPT-3가 나왔었고, 이게 22년도에 나온 생성형 AI 모델인데, 텍스트 치면은 이제
그 이미지 만들어주는, 텍스트 치면 동영상 만들어주는 생성형 AI인데 이게 다 2022년 9월에 나왔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화제는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생산성의 극적인 향상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컨텐츠 생성하는 데 있어서 $150가 들고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런 작업들이 $1도 안 되고 1분 안에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생산성 혁신이겠죠. 그 AI 관련된 생산성 혁신인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I나 자율주행이나 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AI나 자율주행이나 기술은 저기 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AI가 가 있으면은 결국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남는 시간에 뭘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기업들은 그 인간의 잉여 시간을 어떻게 모네타이제이션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뭐 당연히 뭐 엔터 같은 산업, 뭐 게임 산업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흥행을 할 거고 변곡적으로는 좀 맞이하겠죠. 근데 이게 제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코딩을 또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개발자들은 그 드래프트 초안 작업을 이 챗GPT 같은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GitHub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에 있는 GitHub 코파일럿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도와주는 코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미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고 현존하는 AI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예요. 거기서 이제 이걸 코딩에 걸리는 시간을 50% 정도 절감해 주더라라는 실증 데이터 값이고, 이게 뭐 단순 반복 코딩을 넘어서 정말 하이엔드 아키텍처 같은 것도 설계를 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여전히 뭐 코딩 퀄리티를 수정을 하거나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이런 거는 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긴 합니다. 실제로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그 개발자들이 뭐 사이트 개발할 때 Q&A 하는, 코딩할 때 Q&A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챗GPT 나오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트래픽이 엄청 감소한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왜 GPT-3는 뭐 그냥 AI 업계에서만 화제였는데 왜 챗GPT는 이게 대중화에 성공했을까라는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이게 대화 형식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었다라는 것도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API도 좀 공개 전략을 했던 게 좀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검열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챗GPT가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든 말에 대답을 잘 해주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막아주는 기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챗봇으로서 사업화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이라는 건 사실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기존에도 뭐 C나 뭐 여러 가지 뭐 있었어요. 근데 다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 고민이 있어, 근데 자살하고 싶어 이러면 뭐 go ahead 이렇게 얘기하면 윤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 오픈AI CEO인데 올해 예상 매출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예측 데이터 값은 사실 이렇게 쉽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나 오픈AI CEO라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우회해서 물어보는, 어쨌든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막아주는 기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검열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챗봇으로서 사업화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오면서 뭐 정말 1인 기업, 뭐 소규모 비즈니스 같은 뭐 누구나 너도 나도 디자이너가 되고 크리에이터가 되고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도 엄청 많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GPT-4가 예고한 대로 뭐 3월에 나왔죠. 그래서 이 뭐 챗GPT 플러스 뭐 인이라고 해서 뭐 훨씬 더 다른 앱이랑 연동돼서 하는 확장형 그런 생태계가 펼쳐지고 있고, 뭐 GPT-3가 1750억 개 파라미터를 썼다라고 하면 뭐 GPT-4는 뭐 조단이라고 썼다라고 뭐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GPT-4가 나오고 나서 달라진 점을 어떻게 느꼈냐면, 일단 뭐 성능도 많이 좋아졌고 뭐 환각 증상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고 뭐 예를 들어 뭐 변호사 시험, 회계사 시험 이런 것도 통과 확률도 높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애플리케이션 다변화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 빨리 뭐 산업군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금융이나 교육 쪽에서 변화가 클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듀오링고라는 미국의 상장사가 있는데 그 AI 튜터링 업체입니다. 영어 사교육할 때 그러니까 AI가 선생님이 돼주고 티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머도 잡아주고 더 좋은 표현도 알려주고, 이런 듀오링고가 이제 그런 구독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고, 뭐 모건 스탠리 같은 데도 이제 뭐 저희 증권사에도 많은 PB 분들이 계시지만 PB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해주는 거죠.
나는 리스크가 이렇고 리워드가 이 정도 되는데 예산이 이 정도가 있어.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줘. 라고 AI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반기 정도 되면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크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I라는 이 큰 이슈에 선점을 하고 가장 큰 엑서큐션 속도를 보여주면서 잘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모든 자기 소프트웨어에 이제 AI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ASP를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E1, E3, E5 버전을 나눠서 팝니다. 뭐 보안이나 컴플렉스 기능이 강화되면 좀 비싸게 팔아요. 근데 AI 기능을 더 붙였을 때 워드나 PPT, 엑셀을 사용해 보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기업들은 기꺼이 이걸 쓴다라는 거죠. willing to pay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기존의 구독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 AI 기능을 이용하고 싶어서 신규 수요도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빙 같은 검색 엔진에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검색 매출이 되게 미미했어요. 왜냐면 구글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검색 매출에서 조그만 점유율을 가져오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없던 새로운 매출이 붙는 겁니다. 그 지금도 매출 광고 로드쇼 나가면 되게 반응이 좋고 이 빙이라는 검색 엔진 트래픽도 1억이 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략적으로 마케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오픈 AI한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누적으로 한 100억 이상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클라우드 매출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오픈 챗GPT나 이런 거 서버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요가 돼요. 근데 이게 뭐 단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오픈AI 파운드리 코스트입니다. 뭐 메모리, GPU, CPU 막 이런 거 하드웨어, 네트워크 다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는데 이걸 결국에 누가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하면 결국엔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업체들밖에 못 해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애저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가 이 파운드리 플랫폼을 사업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컴퓨팅 파워뿐만 아니라 모델링까지 제공해서 너네가 이거를 우리 모델을 갖다서 조금 미세 조정해서 새롭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저는 확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챗GPT가 구글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결론은 일단 노라고 내렸는데 물론 단점들이 다 있어요. 뭐 컴퓨팅 비용 문제도 있고요. 뭐 출처나 링크가 없어서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챗GPT만 하더라도 21년도까지 데이터를 학습시켰던 거여가지고 신제품이라든가 실시간 정보가 반영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었는데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단점들은 다 극복이 된 이슈들입니다. GPT-4나 플러그인 기능을 통해서 이런 게 다 극복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구글이 이제 검색 트래픽에서 뭔가 의미 있게 점유율이 이렇게 뺏어오는 느낌은 아직 못 받았고 데이터도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구글이 못하는 업체가 아니고 이미 반격을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도 구글이 훨씬 경쟁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파란색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칩을 썼을 때 비용이고 회색이 그 구글이 자체 설계한 TPU라는 칩을 썼을 때 비용인데 구글이 훨씬 더 싸잖아요. 아직은 구글이 이제 TPU라는 자체 연산 칩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런 전체적인 하드웨어를 세팅할 때 늘 쓸 수 있는 비용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반격을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팜2라는 세규모 언어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뭐 이게 한 5,400억 개 파라미터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GPT-3보다 뭐 3배 정도 많이 썼다라고 하고 근데 사실 얘네가 주장하는 게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켰다고 해서 그 파라미터가 데이터 성능 그 퍼포먼스랑 정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데이터의 퀄리티 세트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면서 좀 다른 시사점을 또 주기도 했죠. 그리고 얘네가 또 그 모델 크기별로 API를 또 따로 팔겠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개코라는 이제 좀 작은 사이즈의 언어 모델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이 AI 연산 서버에서 많이 연산을 하는데 엣지 디바이스 스마트폰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이즈의 모델도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도 해서 좀 더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우리의 언어 모델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보다는 어떻게 우리 제품에 적용을 시켜서 이 기존의 고객들한테 또 추가적인 밸류 애디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 구글의 지금 서비스에다가 이런 팜 툴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의 좀 고객을 락인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 좀 책임감 있는 AI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로 만든 뭐 컨텐츠는 저작권 워터마크를 붙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구글이 원래 이제 AI 끝판왕 시조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왜 그러면은 그 구글도 원래 AI를 되게 많이 프로젝트가 많았었는데 얘네가 이제 뭐 하다가 AI한테 물어봤대요. 너 뭐가 제일 무섭니? 라고 물어봤는데 전원이 꺼지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좀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전원이 자아가 있다는 얘기고 뭔가 컨트롤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잠깐 퍼즐을 시켰고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는데 그 사이에 또 이 오픈 AI라든가 이런 생성 AI들이 갑자기 대중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반대 세력들이 뭐 다른 경쟁사들이 이렇게 막 치고 나가니까 구글도 어쩔 수 없이 다시 AI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가 됐는데 어쨌든 저는 구글의 반격이 시작이 됐고 저는 최종적인 위너는 아직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발주자들도 굉장히 붐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 메타도 AI를 못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뭐 이미지 분할 특화 모델이라든가 뭐 새로 이미지 바인드라는 모델 공개를 했는데 얘네가 기존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비 좀 다른 건 뭐냐면 얘네는 좀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애들은 클로즈드 엔드라고 해서 상업화 목적이 강하고 좀 약간 폐쇄형으로 이제 모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거를 이제 R&D 목적이라면 이 모델 갖다 써라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개방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텍스트나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시각, 후각, 청각, 촉각 같은 정보까지도 모델링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뭐 누가 창업했다라고 하면은 뭐 오픈 AI 출신이 창업했다라고 하면은 밸류가 뭐 조 단위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픈 AI 출신이 만든 스타트업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클로드라는 어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챗GPT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챗GPT가 한 번에 프롬프트 입력할 수 있는 게 뭐 2.5만 단어라고 하면은 이게 한 뭐 7.5만 단어까지 더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개츠비 소설 한 권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진짜 판례라든가 뭐 입법 문서라든가 뭐 애뉴얼 리포트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한 번에 입력해서 요약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이 가능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어쨌든 뭐 이런 그런 구글로부터 한 3억 달러를 투자 받았고 이런 스타트업들한테 돈이 또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AI 관련돼서는 여전히 VC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 미국에서는 또 주목할 만한 현상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생성형 AI 다음은 저는 약간 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커머스에서 하던 저희가 기존에 쇼핑하던 방식들이 다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아마존도 아마 조만간에 새로운 액션을 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뭐를 사줘라고 하면은 뭐 로그인 정보, 카드, 주소를 다 종합해서 내가 심지어 뭐 냉장고에 있는 데이터까지 만약에 학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알아서 정말 다 시켜주는 비교까지 해서 시켜주는 그런 이커머스의 쇼핑 경험이 완전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메타도 이 툴포머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써져 있지만 뭐 이렇게 예약도 실제로 잡아주는 캘린더에 있는 일정 확인해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두가 다 언어 모델을 구축하거나 이런 컴퓨팅 인프라를 이렇게 세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본도 너무 많이 들고 이 기술력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언어 모델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그 조금 공개를 하게 되면 그걸 가져다 가지고 특정 목적에 맞게끔 좀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조금 조정을 해서 그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제 모든 니체 마켓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생기고 플레이어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수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코어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 업체들이 결국에는 클라우드 업체들이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고 이런 대장주 두 개가 될 거죠. 제가 뭐 생성형 AI 밸류 체인 관련해서 가볍게 이제 도식화를 시켰는데 결국에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 그리고 하드웨어 업체들 이 수혜가 되고 지금 이미 주식시장에 그게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주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뭐 한 연초 대비 30% 올랐는데 전 전혀 부담스러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말로 뭐 멀티플 확장된 것도 없고요. 그냥 실적 올라가는 만큼 따박따박 주가가 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멀티플 확장이 이제 시도된다라고 하면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클라우드 성장 둔화 우려도 이번에 완전 불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전혀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대장주는 뭐 엔비디아겠지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거 한 5년 동안은 사실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AI 반도체가 크게 학습용이나 추론용이 있는데 학습용 쪽에서 마켓 시어가 90%고 아직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AMD가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출시 일정이 뭐 연말이고 뭐 사실 이게 지연될 수도 있는 이슈고 이걸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커머던트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추론용에서는 에이직이라는 제품이 있어서 뭐 구글의 TPU 같은 추론용 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개발 주기가 5, 6년 걸리고 실패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도 개발은 하고 있는데 당장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 단점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 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차세대 제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일각에서 우리가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좋은 AI 반도체다 하면서 밸류에이션 받고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업체들이 뭐 있긴 한데 사실 그거 다 제품 비교를 해보면 A100 제품 뭐 전 세대 제품이랑 비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H100이랑 새로운 신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머신러닝 연산에서 AI 연산에서 엔비디아를 성능적으로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저는 한 4, 5년 동안은 사실 아직 대체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엔비디아가 사실 비트코인 때부터 시작해서 되게 희대의 주식이었어요. 뭐 2017년도 그렇고 뭐 21년 신고가 날 때도 그랬었지만 그때는 뭐 메타버스에 엮여 있었기도 했고 사실 지금은 정말 메타버스랑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조금 잡히지가 않고 뭔가 뭐 새로운 뭐 하드웨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뭐 컨텐츠적인 것도 많이 필요한 또 이렇게 난제들이 많은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진짜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하려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진짜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에 저희가 좀 달리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주가가 지금 이 AI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더 그걸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시간 동안 뭐 그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마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한 5분 정도 없으시면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